네, 오늘은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승 전문가님께서 또 투자 전략과 또 눈여겨볼 섹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승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뭐 기사 계속 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고 원천적인 악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이슈를 계속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조금 나무를 보기보다는 좀 더욱더 큰 거시적인 이제 숲을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제 뭐 기축통화 그리고 디지털 화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섹터, 눈여겨볼 만한 섹터 그리고 우려되는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기축통화다. 이거 기존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20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수출품,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고 가장 대단한 수출품이 무엇이냐? 바로 달러다. 달러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뭐 미국에서 만들어낸 달러, 한국에서 만들어낸 것은 원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나라에서 찍어낸 것이고 그 이름의 차이일 뿐이지만 미국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죠. 기축통화의 애초에는 이제 근본 이제로서 얘네들도 단순히 우리가 국방력이 세니까 너네 나를 이길 수 없어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기축통화 하겠어가 아니라 보여주기 식도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 명분이 있어야 되면서 현물과 연동을 했다라는 거죠. 코인도 똑같아요.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어 보면 더욱더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코인도 무한정 찍어낼 수 물론 이제 제한된 비트코인 같이 제한된 코인도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처럼 막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제 화폐 조폐 공장에서 마음대로 계속적으로 찍어내면은 달러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서 당연히 반감을 사겠죠. 니네가 뭔데 뭐하러 이렇게 너네들이 기축 통하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근본 이제로서 자리매김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냐. 가장 큰 사건이 이제 월남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큰 돈을 쏘아 붓는 거예요. 전쟁이 정말 돈으로 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장기전이 되고 많은 전투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부족하기 시작하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내수 시장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뭐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뭐 철강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이러다 보니까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 의심을 사기 시작하죠. 특히 영국, 오늘 파운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 영국의 나라에서 너네 지금 달러 값어치 위치가 괜찮은 건 사실이냐? 맞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너네가 찍어낸 달러를 돌려줄 테니 그에 해당되는 근본 이제니까 해당되는 이제 금을 갖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금을 주다 보니까 들통이 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계속적으로 잡아가고 싶은 것은 미국 입장인데 어떻게 되냐? 바로 페트로달러. 이제 현물을 금이 아닌 이 석유에다 연동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석유를 이제 석유를 사지 않고 혹은 석유 없이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산업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 전기도 돌아가려면 석유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름을 사기 위해서 무조건 달러로만으로서 이제 살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다시 기축통화로서 자리매김을 가졌다. 그게 페트로달러인데 자, 이것을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 연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돈을 찍어냈죠. 근데 얘네들은 금과는 다르게 금과 마찬가지 제한적이지만 금보다는 매장량이 더욱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찍어냄으로써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코인을 찍어냄으로써 당연히 시가총액이 값어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소각시키면 희소성에 의해서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어내서 화폐 값어치가 떡락해? 그러면은 어떻게 석유를 그만큼 더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사우디나 이런 데서 협약을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너네 석유를 조금 더 하루 뽑아내는 양을 더 늘려라, 줄여라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축통화의 자리매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우디랑 이제 미국 입장에 좋지도 못하고 최근에 보면은 기존에 100% 달러로만 결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위안화라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축통화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 기축통화 자리를 뺏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 시간 그리고 자금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1대1로 정책. 1대1로 정책이 뭐냐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해상을 잇는 실크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해서 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만 돌고 도는 이 교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크게 큰 인프라를 교통을 구축을 해놨는데 좋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서 또 중국이 뭐가 있냐면 자 일단 1차적으로 석유에 관련해서 위안화를 받아내고 있고 또 중국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뭘 하고 있냐? 얘네가 자기네가 그 시장을 먹겠다 이거예요. 얘네가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너네들에게 제공할게 이게 아니죠. 그에 따른 또 돈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이제 점차 이제 세계적인 입지를 키워 나가겠다. 일단 미국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정점의 모든 뭐 국방력이나 모든 분에서 최정점에 있지만 보존을 하기 위해서도 자금력이 그만큼 들어갈 거고 또 신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개발을 지속적으로 최첨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미국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죠. 대다수의 면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개발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하면 되다 보니까 이게 50년이 걸릴지 50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더라도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 1대1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돈을 쓰고 자신들의 인력을 쓰고 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 나라들에게 돈이 없는데 같이 협약을 하죠. 우리가 돈 빌려줄게 진행을 해서 만약에 그게 그 나라 입장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이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자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서는 이제 디폴트를 선언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네 돈 갚을 능력 안 돼? 그러면 이제 너네가 만들어낸 우리 교통 인프라를 우리가 운영권 99년도, 90년도 막 이런 식으로 뺏어가서 중국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입장으로서 계속적으로 몸집도 키워나가고 세계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하면 얘기를 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가 되겠습니다. CBDC, 중국 같은 경우에 CNDC라고도 하고 있는데 이 CBDC에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을 때 중국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선두주자로서 디지털 화폐를 중국이 앞서 빨리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편화 작업을 하기 위한 실험 단계를 어제 기사화됐을 때는 이제 세계 실험 지역을 늘렸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무슨 기사 나왔냐? 중국이 4개 국가의 20개 은행과 CBDC의 실사용의 테스트를 완료했다라는 기사까지 오늘 나왔어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먼저 만든다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 기축통화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 이 화폐 개혁이 일어난다. 화폐 전쟁까지 이어질 겁니다. 누가 먹을지는 알 수 없더라도 누가 선점할지 알 수 없더라도 중국이 엄청난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유럽에서도 호재로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럽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내년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법안을 내세우겠다. 내년에 계획이다라고 내비쳤고 반대로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BTC, 이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은 기존의 은행들을 위협을 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내비쳤습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막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진다는 게 호재냐 악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호재죠. 보시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이렇게 디폴트 선언이 되거나 이런 세계 경제가 위험하고 특히 자신들 화폐 값어치가 이제 떡락하는 입장에서는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제도까지 만들어내겠다. 지금 어제 입장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값어치를 위협을 가한다? 디지털 화폐와 가상자산의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일단 본질적인 개념이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보안성, 확장성, 미래 가치성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똑같으나 정부나 은행에서 만들어낸 것은 디지털 화폐이고 사기업이나 혹은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가상자산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나 은행에서 찍어냈으니까 우리 건 믿을만하고 너네들은 믿음직하지 못한 어떤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위험하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똑같은 건데 자기네가 만든 건데고 남이 만든 건 안 된다? 말이 안 될 거고 일단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왜 만들어졌습니까? 기술력이 좋아서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우리도 기존의 중앙체제 시스템을 벗어나서 정부와 그러니까 정부나 은행의 이제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익숙해져서 편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여기 이 통제권을 벗어나서도 우리끼리 신뢰성을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을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 기술에서도 신뢰성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바로 탈중앙화적인 부분인데 탈중앙화적인 메리트가 바로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낸 것이 디지털 화폐이면서 가상자산을 자꾸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세우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짐으로써 화폐 개혁이 일어나고 화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한 번 크게 뒤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가 되겠다. 자, 양자 컴퓨터 같은 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컴퓨터는 이진법으로서 0과 1, 모든 정보를 0과 1로서 정보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비트라고 하는데 0과 1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양자 컴퓨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빠른 컴퓨터가 나와준다 이거예요. 뭐 슈퍼컴퓨터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존의 컴퓨터는 전혀 다르다. 기존의 컴퓨터는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처리하고 또 다른 한 가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누가 더 한 가지를 빨리 처리하냐겠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검색이 빠르고 또 이제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 우리가 신호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간데 이 신호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컴퓨터로도 계산은 됩니다. 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지만 양자 컴퓨터는 순식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이런 교통 인프라나 검색 이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점에 있어서 최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 단축, 최고의 해결점을 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 디지털 화폐나 가상자산에 있어서 어떠한 큰 지표가 왜 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만들어지면 지금 우려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비트코인이 뚫릴 수가 있다. 해킹에 당할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현재 기술력이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개발 착수 단계에 있고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양자 컴퓨터지만 향후에 정말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면 블록체인 기술 뚫릴 수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서는 이 노드가 생성되는 속도를 못 따라가고 노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의 컴퓨터는 뚫을 수가 없다. 거의 뚫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뚫릴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도 훨씬 더 쉽게 뚫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뚫기가 쉽겠죠. 하나에 응축해 있는 이 중앙체제 시스템이 뚫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 우리 가상자산에 암호화된 이런 자산을 뚫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단순히 당연히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가상자산에 있어서만 문제점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분명히 만들어지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이제 보안 체계가 계속 활성화될 거라는 점, 이걸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위험해진다, 그럼 값어치가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지금 무조건 현금으로 돈을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금 섹터에서 눈여겨볼 만하고 또 이제 배제해야 될 섹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이제 P2E 섹터 그리고 디파이 섹터가 되겠는데, 결제 플랫폼 같은 경우 오늘도 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히 결제 플랫폼에 대한 호재는 저는 조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리저브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업비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이제 비썸에 상장되어 있는 리저브 라이트 보시면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고 결제 플랫폼의 섹터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적으로 무조건 지금 최고점에 떨어진다, 없어진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지거나 혹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결제 플랫폼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인해서 굳이 결제 플랫폼인 알트코인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등락폭이 비교적 적고 신뢰성이 더욱더 굵은 바로 우리 비트코인으로서
결제가 가능한데 굳이 우리가 다른 알트코인 변동수 높은 코인을 쓰면서까지 결제를 우리가 진행할까? 저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물론 결제 플랫폼에서도 단순히 화폐 개념이 아니라 송금 수단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라지진 않겠죠.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젝트 팀이 발전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전향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살아남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결제 화폐 개념으로서의 알트코인이라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P2E 섹터는 단순히 게임 지금 오늘 이제 특히 대장의 엑시 인피니티에 관련돼서도 왜 가격 방어가 되지 못하냐, 왜 힘을 쓰지 못하냐, 우리나라 위믹스도 왜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부 지원도 가해지고 있고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 분명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죠. 현재 관점으로서는 향후 메타버스 사업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 안에서 메타버스와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P2E다. 물론 NFT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P2E나 미드라는 건가요? 그 다른 P2E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 비해서 단기적으로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디폴트 선언된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화폐보다 가상 자산에다가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도 가상 자산 비트코인 사놓은 게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그 나라 입장에서 자기가 일을 아무리 해도 지속적으로 화폐가 값어치가 하락을 하는데 일을 할 의미가 없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P2E 섹터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의 나라 것도 아닌 이 P2E 섹터는 어느 나라가나 가든 환율이 존재하지도 않고 심지어 나의 나라 안에서 특히 이제 지금 많이 외환 보유액이 낮은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제 훨씬 더 값어치가 그러니까 보존성도 좋고 값어치도 훨씬 높다 보니까 수요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P2E 섹터 시장이 살아나면서 암호화폐 전체적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P2E 섹터와 디파이 섹터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디파이 섹터도 자연스럽게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반등세가 나와주거나 상승장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섹터에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저희 관점 간략하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섹터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하시면서 기준점으로서 이제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